반갑습니다. 썰밤 가족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 얘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게 참 어색하고 떨리네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연을 보낼지 말지 많이 망설이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구질구질하고 한심해서 어디 내놓기도 부끄럽거든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분은 위로받을지도 모르니까 용기 내어 사연을 써봅니다. 마지막엔 깜짝 놀랄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나 할까요? 이젠 얼굴조차 흐릿한 두 분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매일같이 싸우기만 하셨고요. 그러다 제가 5살인가 6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누구 하나 절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당신은 모정이라는 것도 없어? 정화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참나, 정화는 뭐 나 혼자 낳았어? 정화 내 딸이기 전에 당신 딸이야. 얘가 박정화지 임정화냐고? 난 이제 박씨 집안 사람이라면 당신 말고도 전부 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야. 난 얘 책임 못 지니까 당신이 데려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서로 저를 안 맞겠다고 싸우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제 방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귀를 틀어막고 있었죠. 귀를 막으면 그 싸움 소리가 조금은 멀어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점점 더 선명하게 새겨졌죠.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구나. 그 생각에 얼마나 괴로웠던지 몰라요. 할 수만 있다면 먼지가 되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죠. 어느 날은 엄마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했어요. 정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엄마가 널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알지?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는데요. 그 다음날 엄마는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 손에 이끌려 처음 보는 건물 앞에 서게 됐죠. 회색 담장 너머로 낯선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곳. 그게 제가 처음 들어간 보육원이었어요. 정화야, 여기서 잠깐만 지내. 아빠가 금방 데리러 올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떼어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때 제 나이 겨우 7살이었습니다. 처음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사람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어리긴 해도 버려졌다는 감정이 사람을 얼마나 작아지게 만들던지요. 그곳에서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 지쳐 잠들길 반복했죠. 근데 이 적응이란 게 참 무섭죠? 시간이 지나니까 보육원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라는 단어 대신 선생님, 원장님이 입에 붙었고요. 생일엔 케이크 하나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친구들이 가족 면회 나가는 주말마다 텅 빈 놀이터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도 점차 인이 박혔어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저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고 누가 다가와도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어요. 특히 가족이라는 말엔 알러지처럼 예민했죠. 고향 땅에도 보육원에도 손톱만큼의 애정도 없었기 때문에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올라왔어요. 국가 지원으로 받는 쥐꼬리만한 자립지원금만 달랑 들고 말이죠. 지하 단칸방, 창문도 하나 없이 습기와 곰팡이만 가득 찬 그곳이 제 첫 보금자리였어요. 냄비 하나, 밥솥 하나로 식사를 해결했고요. 낮엔 편의점, 밤엔 고깃집에서 서빙을 하며 돈을 벌었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겨우 월세와 식비만 충당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생각했죠. 언젠간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맞아요. 아닌 척했지만 저는 참 외로웠어요. 누구에게라도 의지하고 또 의지받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하던 고깃집 단골 손님이랑 나름 친했던 언니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정화야, 너 소개팅 한번 해볼래? 네? 소개팅이요? 응, 내 남자친구 대학 동기인데 착실하니 사람 참 괜찮거든.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랑 단둘이 살긴 하는데 그래도 요즘 남자들 같지 않게 진국이야, 진국. 그때만 해도 전 소개팅에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그저 평소 잘해주던 언니의 부탁을 뿌리치기 미안해서 한번 얼굴이나 보자 싶어 나갔던 거죠. 소개팅 장소는 대학로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긴장한 채 먼저 와서 앉아있는데 조금 뒤 키가 크고 반듯한 인상의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남자는 단번에 절 알아보곤 제 쪽으로 다가와 말을 붙였어요. 저기 혹시 박정화 씨? 아, 네, 맞아요. 살짝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죄송해요. 기다리시게 만들었는데요. 저도 일찍 온다고 왔는데... 아니에요. 제가 지나치게 일찍 온 거죠. 얼마 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여자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뭐 드실래요? 제가 늦게 왔으니까 제가 살게요. 뭐든 다 시키세요. 그 사람은 전형적인 바른 청년 같았어요. 말투도 점잖고 예의 바르고 대화 내내 저를 배려하려 애쓰는 모습이 느껴졌죠. 그리고 아무래도 지인 소개팅이다 보니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도 사전에 밝혔었는데요. 그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누구나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자애절한 정화 씨가 대단하게 느껴지는걸요. 그냥 이빨린 말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하마터면 눈물까지 흘릴 뻔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제 과거를 불쌍하다라는 시선이 아닌 대단하다라고 말해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희는 몇 번 더 만났고 짧지만 깊은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원래 남편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 합가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강경하게 밀고 나가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긴 하셨지만 제가 보육원 출신인 것도 외모고 경제력이고 봐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못마땅히 하셨죠. 성격도 보통이 아니셨던지라 시집살이는 생각보다 더 고됐어요.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자부심이 대단하셔서 무슨 일이든 자기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셨죠. 작게는 집안 살림부터 크게는 남편의 직장 문제나 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르길 바라셨죠. 저야 며느리니 거기에 반기를 드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요. 그건 한평생 효자였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자마자 바로 일부터 그만두게 하셨어요. 저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좀 더 일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살림은 나 몰라라 하고 바깥 일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될 일이라며 펄쩍 뛰셨죠. 그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제가 짐을 풀기도 전에 마른 걸레를 하나 던져주며 그러셨죠. 잘 놀다 왔으면 이제 일해야지. 얼른 거실이랑 부엌부터 싹 닦고 저녁상 차리거라. 어디 음식을 얼마나 할 줄 아는지 솜씨 좀 보자. 대놓고 제 요리 실력을 시험하겠다는 그 말에 얼마나 숨이 막히던지요. 결과적으로 저는 빵점을 맞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자마자 바로 탁소리 나게 숟가락을 내려놓으셨고요. 그대로 개수대에 부어버리셨죠. 간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먹다간 병 걸리겠다, 병 걸리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나름 한다고 한 건데. 됐다. 애미애비도 없이 자란 애한테 내가 뭘 기대하겠어. 앞으로 제대로 끼고 가르칠 테니까 열심히 배우기나 하거라. 어떻게든 시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처음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반찬하고 세탁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옷장에 있는 블라우스까지 손빨래를 했죠. 하지만 그분 눈엔 늘 부족했나 봐요. 걸핏하면 야단을 맞기 일쑤였죠. 특히 무엇보다 절 힘들게 했던 건 음식이었어요.
도무지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질 못했죠. 아니 누가 계란을 이따위로 붙여? 찌개가는 또 왜 이렇고?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 소금 좀 작작 넣으라고. 죄송해요. 제가 얼른 다시. 됐어. 한두 번 말하면 알아들어야지. 이건 뭐 어디 모자란 애도 아니고. 됐으니까 넌 이따 설거지나 하거라. 제가 한 반찬이나 국은 번번이 버려지기 일쑤였어요. 시어머니는 조금만 자기 입맛에 안 맞아도 제가 보는 앞에서 그걸 다 개수대나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저를 더 괴롭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건 알았지만 상처받는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 그렇다고, 엄마한테 요리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든 시어머니 입맛을 맞추려고 밤마다 요리책을 보며 연습했지만 정답은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너무 싱겁다고 난리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짜다고 난리고, 도무지 시어머니의 기준을 알 수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뭐랄까, 좀 괴짜 같은 구석도 있으셨어요. 사사로운 집안일에도 자기만의 고집이 있었죠. 찬물로 헹군 수건을 꼭 서쪽 창가에 말려야 한다거나, 반찬은 홀수게만 내야 재수가 좋다는 식의 출처 없는 미신을 제게 일일이 강요하셨네요. 처음엔 어른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며 넘기려 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시어머니 방에 이부자리를 깔아드렸는데 갑자기 한밤중에 불을 켜고 제 방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불을 일부러 저렇게 깐 거니?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베개를 북쪽으로 뒀잖아. 나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뭐야? 아니요, 전 그냥 평소 어떻게 주무시는지 몰라서 그냥 안쪽에다 베개를 놨는데. 거짓말하지 마, 이 발칙한 년.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건 죽은 사람 자세야. 지금 빨리 나더러 관짝으로 들어가라고 일부러 저주를 내린 거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도무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으면 전 그대로 소박 맞고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전 매일 밤 자리에 눕기 전 베개 방향을 두세 번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쩌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와 사이좋은 고부지간이 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깨진 게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남 앞에서는 호의인 척 저를 아끼는 척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보육원 출신인데도 꽤나 싹싹하고 부지런해. 처음엔 어떻게 가르쳐서 데리고 사나 했는데 뭐 나쁘지 않네. 아유, 오 교사님 참 대단해. 우리 아들이 보육원 출신 아가씨랑 결혼한다? 아유, 나 같으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허락 못해. 맞아. 설사 결혼시킨다고 해도 눈꼴셔서 그걸 어떻게 가만둬? 너무 그러지들 마라. 우리 며느리가 어릴 때 고생을 해서 그런가 눈치도 많이 보고 좀 그늘진 면이 있는데 난 그게 애잔하더라고. 제가 부엌에서 듣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자주 저를 입도마에 올렸어요. 제 입장에선 그때마다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죠. 맘 같아선 하루빨리 분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요. 사실상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라면 꼼짝도 못하는 효자였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안 모시고 따로 나가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나 살아있는 동안은 내 아들 데려갈 생각 말아. 대놓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데 며느리인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이 제 편이나 좀 들어주면 몰라요. 연애할 땐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늘 중간에서 눈치만 보더군요. 우리 엄마 강성인 거 나도 아는데 당신이 모시기 힘든 걸 왜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내 하나뿐인 엄마잖아. 그냥 당신이 조금만 참아주라. 당신이 잘하면 엄마도 마음을 여실 거야. 우리 엄마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잔정도 많고. 글쎄, 과연 언젠가 나한테 마음을 주실까?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말하는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원래 좀 말이 세긴 하지.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여자 혼자 몸으로 시장에서 일수 도우면서 나 키운다고 그렇게 된 거야. 그냥 흘려들어. 마음에 담지 말고. 그 말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시어머니의 막말들이 매일 가시처럼 꽂혔는데 남편은 그걸 그냥 넘기면 되는 걸로 여기더라고요. 자기는 안 당하니 할 수 있는 말이죠.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으로 가져본 가족이었으니까요. 한번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저는 이번 가족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싶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가 태어난 아들도 그런 제 바람을 더욱더 공고히 했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갓 태어난 아들을 제 품에 안았던 순간, 그 아이가 처음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서툰 몸짓으로 처음 두 발을 딛고 일어선 순간, 그런 순간순간들이 모여 아들은 제 세상의 전부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손주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엔 예전만큼 저를 괴롭히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은 없으셨죠. 오히려 저희 아들 앞에서 너는 너희 엄마 닮으면 안 된다. 잘난 너희 아빠 닮아야 해. 그래야 큰 사람이 돼. 같은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곤 했어요. 그 별거 아닌 말이 어찌나 서럽던지요. 나도 친정엄마, 친정아빠가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날 무시하진 않았겠지 하는 생각에 한밤중에 혼자 베개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도 여전히 저는 참 많이 외로웠죠. 그럼에도 저는 버텼어요. 제 아들만큼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제가 부모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에 저희 아들만큼은 부모 모두의 사랑을 넘칠 만큼 받게 하고 싶었어요. 하루에도 12번 이혼을 생각하다가도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 금세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디자.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엄마니까. 그렇게 저는 인고의 시간을 버텼어요. 오후까지 단잠을 자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다 도맡았고요. 명절엔 홀로 허리가 휘어져라 전을 부치고 김장철엔 수십 포기의 배추를 절이며 손이 퉁퉁 불어 터졌지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죠. 오로지 저희 아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모든 걸 참아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노력을 알고는 있었는지 겉으론 늘 고마워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실속 있는 변화는 없었어요. 결국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 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 됐어요. 그리고 나름 무탈했던 저희 가정에도 큰 사건이 생겼죠. 바로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였어요. 다행히 어찌저찌 수술이 잘 끝나 목숨은 건지셨지만 병의 후유증으로 평생 두 다리를 못 쓰게 됐죠. 환자분 뇌 쪽에 출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반신 마비는 거의 확정이에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는다고 해도 예전처럼 걷는 건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인지 능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시겠지만 몸을 움직이거나 일상생활을 혼자 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하세요. 의사의 말이 끝난 순간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고요.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침묵하셨죠. 길고 긴 병원 생활에도 늘 초연했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신 후 급속도로 기운을 잃어갔습니다. 자기 혼자 몸으로 거동할 수 없다는 게 생각보다 더 사람의 생기를 앗아가더군요. 처음엔 온갖 의료기구와 함께 간병인도 잠깐 붙였지만 오래가진 못했죠. 돈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수를 놓으실 때 벌어둔 돈에 친정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도 꽤 됐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남의 손을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다는 거였어요.
특히 본인의 약해진 몸을 타인에게 내보이는 걸 끔찍이도 저어하셨죠. 낯선 사람이 날 만지는 거 정말 죽는 것보다 싫다. 차라리 네가 옆에 있어줘라, 청아야. 시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저를 벌레 보듯 하시던 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호구라도 욕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쯤에 저는 아들도 학교에 들어가 시간이 좀 생겼겠다. 따로 식당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그만두고 직접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결심했죠. 며느리 된 도리를 떠나 함께 가족으로서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물론 아픈 사람을 병구안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침마다 기저귀를 갈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요. 하루 세끼 식사와 간식, 물약까지 손수 챙겼죠. 그뿐인가요? 집에만 계시는 걸 답답해하셔서 낮엔 직접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동네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밤에는 혹시라도 절 찾으실까봐 방문을 열어두고 잠도 설쳐가며 시어머니 호출에 귀 기울였고요. 솔직히 말하면 많이 힘들었어요. 한때 저를 괴롭히며 폭군처럼 군림하던 사람이 이제 제게 아이처럼 의지하게 됐다는 사실도,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도 막막했죠.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리더군요. 그토록 강성이던 사람도 병 앞에선 저리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안쓰럽기도 했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정화야, 나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 네가 끓인 미역국이 먹고 싶다. 네, 어머님, 이따 점심에 끓여드릴게요. 고맙구나. 시어머니가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뚫어져라 시어머니를 바라보니 시어머니도 민망하셨는지 얼굴을 붉히며 제 시선을 피하시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어느 날엔 이 못난 늙은이 간병하느라 고생이 많다 라며 제 손을 꼭 쥐어주기도 하셨고요. 또 어느 날엔 얼굴에 뭐라도 찍어 바르라며 쌈짓돈을 건네기도 하셨죠. 그런 순간들이 쌓이자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갖고 있던 미움과 원망이 점점 옅어져 갔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상태도 점점 호전됐어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신 덕분인지 나중엔 제 도움 없이 혼자 간단한 거동 정도는 하실 수 있게 됐죠.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한쪽이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지죠. 그쯤에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 집에 거의 들어오지 못했어요. 평일 야근도 밥 먹듯이 하고요. 때때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한다며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곤 했죠. 처음엔 그런 남편이 안쓰럽고 걱정됐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씻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 핸드폰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카드 내역 확인할 게 생각나 별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평소 저희 부부는 핸드폰도 서로 아무렇지 않게 보곤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 남편 핸드폰이 잠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일순 뭔가 쎄하더군요. 평생 비밀번호라는 걸 걸어둔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요. 그래서 남편이 나오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갑자기 핸드폰 잠금 걸어뒀네? 아, 그 윤성이 때문에. 녀석이 자꾸 내 핸드폰으로 게임하려고 하잖아. 그래? 비밀번호가 뭔데? 난 알려줘야지.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왈칵 짜증을 내더군요. 내 핸드폰 비밀번호를 당신이 왜 알려고 해? 카드 쓴 거 문자 확인하려고 그러지. 전에도 자주 봤잖아. 당신 앞으로 번호 돌려줄게. 그럼 됐지?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좀 수상하다? 아이, 수상하긴 뭐가. 생사람 잡지 마. 오늘도 야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나 먼저 잔다. 남편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동안 자꾸 야근하던 것도 그렇고
혹시 이 사람이 바람이 난 게 아닌가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 주말에도 남편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석연치 않은 기분에 물었죠. 무슨 일인데 갑자기 주말 출장을 가? 금요일 퇴근할 때까진 아무 말 없었잖아. 아니 거래처 공장에서 갑자기 불이 났대. 내일까지 수습 안 되면 월요일에 당장 납품에 문제가 생겨서 담당자인 내가 가서 현장 좀 봐야 할 것 같아. 알겠어.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말했지만 여자의 감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고요. 결국 저는 친하게 지내던 이웃을 불러 시어머니와 아들을 맡겨두고요. 몰래 남편의 뒤를 밟기에 이르렀어요. 남편 차 말고도 평소 시어머니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쓰려고 뽑아둔 제 명의로 된 차가 한 대 더 있었거든요. 그 차를 타고 허둥지둥 남편의 차를 쫓았죠. 그런데 웬걸? 남편은 거래처가 있다는 서울 외곽으로 향하더니 공장이 아닌 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어요. 그걸 확인한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선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설마 이 사람이 정말로 날 두고... 갑자기 덜컥 겁이 나 이대로 그냥 돌아갈까 싶기도 했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현장 확인을 안 하는 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모텔로 들어가 사장님에게 방금 온 남자 어느 방으로 갔냐고 물었죠. 집사람이라고 하니 의외로 쉽게 방 호수를 알려주더군요.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노크를 했어요. 모텔 직원인 줄 안 남편이 별다른 의심 없이 문을 벌컥 열어주었고 그런 남편의 어깨 너머로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새파랗게 어린 여자가 놀란 눈으로 절 보고 서 있더군요. 순간 제 머릿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 이성이 툭 끊어져 버렸죠. 당신 제정신이야? 일 때문에 출장 온 거라며. 근데 대체 전혀는 뭐야? 여보 잠깐 진정 좀 해. 당신 대체 여기까지는 어떻게 온 거야? 설마 나 미행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날 두고 당신이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뺨을 때렸고요. 바로 그 상간녀에게도 달려가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그러자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더군요. 잠시만요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이거 다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오해? 내 남편이랑 단둘이 모텔을 들어만 놓고... 아니에요. 저 팀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직원이라고요. 거래처 공장 가기 전에 짐부터 놓으려고 잠깐 온 거예요. 여긴 제 방이고 팀장님은 옆방이라고요. 상간녀, 아니 여직원의 말에 저도 모르게 멈칫했어요. 그 목소리가 영 거짓말 같진 않았거든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편도 얼른 끼어들었죠. 맞아 여보. 당신 대체 무슨 오해를 하는 거야? 우리 차도 각자 따로 타고 왔어. 방도 따로 잡았고. 남편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 여잔 정말로 남편과 같은 팀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이었고요. 화재가 난 거래처 공장을 함께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하더군요. 같은 방에 있던 건 잠시 업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였고요. 그걸 알고 나니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그 여직원한테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부끄러움과 미안한 마음은 가실 길이 없었죠. 남편 역시 창피했는지 제게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제정신이야? 난 우리 가족 건사하려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집구석에 틀어박혀서 얼마나 한가롭게 보내면 말도 안 되는 망상질이나 하고 있어. 미안해 여보. 내가 오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됐고 얼른 집에나 들어가. 미애씨가 날 대체 어떻게 생각하겠어?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 사이는 급속도로 냉각됐어요. 저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사과했지만 남편은 저를 용서하진 않았고요. 제가 다가가 말만 걸어도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고아나 다름없는 걸 괜히 결혼해줬다는 둥, 머리에 든 게 없어서 그따위 한심한 오해나 했다는 둥, 온갖 모욕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 남편 앞에서 저는 지은 죄가 있으니 아무 말도 못했고요. 날이 갈수록 움츠러들기만 했어요. 그나마 시어머니의 간병과 집안일,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바쁘게 보내보니 남편과의 서먹함도 조금씩 무뎌지는 듯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감정 자체가 무뎌져 간 거였죠. 집안 구석구석을 돌보면서 시어머니를 챙기고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그 일상이 어느샌가 제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집에서 누구 하나라도 날 가족으로 여겨주는 한 난 버틸 수 있어. 적어도 윤성이랑 어머님은 날 필요로 하니까. 그렇게 제 자리를 지키는 게 제 존재 이유인 양 살았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네요. 애써 지켜온 이 가족의 울타리가 곧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었는데 마침 아들 학부모 참여 수업과 겹쳐서요. 모처럼 만에 남편이 회사 일을 쉬고 시어머니와 같이 병원에 다녀오기로 한 날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먼저 집을 나섰고요. 저도 모처럼 만에 곱게 화장하고 옷을 차려입은 다음 학교로 향했는데요. 아들의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 병원 검진은 잘 끝났어? 대수롭지 않게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여보, 그게 어머니가 사고가 났어. 뭐라고? 어머님이 사고가 났다고? 어머님이 갑자기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셔서 검진 그냥 미루고 교외로 드라이브 나갔는데 차가 트럭하고 부딪히면서 불이 났어.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상태가 어떤데? 모르겠어. 이미 늦었대. 빨리 좀 와줘. 남편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아들을 선생님께 부탁하고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상황은 종료된 뒤였어요. 시어머니의 시신은 불에 타서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고요. 남편은 병원 복도에 넋을 놓고 앉아있다 오열했죠.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버렸어요. 아무런 작별 인사도 없이 너무나 허무하게. 장례식은 남편과 제가 둘이서 조촐하게 치렀어요. 남편은 슬퍼하던 것도 잠시, 이내 정신을 차리곤 상주로서 최선을 다했죠. 장례 지도사와 장례 절차를 밟아나가고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그뿐인가요? 변호사를 만나 시어머니 유산에 대한 상속 문제까지 확인하더군요. 속이 말이 아닐 텐데도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구나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남편도 시어머니 장례가 끝나자마자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어요. 회사의 얘기에 며칠 휴가를 냈다고, 잠시 고향에 내려가 혼자 시간 좀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나랑 윤성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있다가 와. 연락만 자주 하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네.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 그렇게 남편을 보내고 저는 아들과 둘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잠근 줄 알았던 집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도둑이라도 들었나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누군가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태연하게 거실 소파 밑에 앉아 글쎄 밥을 먹고 있더군요. 제 눈에만 보이는 귀신인가 했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할머니! 하면서 달려가 안기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런 손주를 얼른 부둥켜 안더군요. 그래 우리 손주 잘 지냈어? 할머니 어디 갔었어? 왜 안 보였냐고. 미안해. 할미가 어디 좀 다녀오느라 바빴어. 그 모습에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흘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죠. 어머님 맞죠? 진짜 살아 계신 거죠? 살아 돌아왔는데 어째 기뻐하는 기색이 없다? 왜? 너 괴롭히던 CM이 죽어서 속 시원했어? 이제 내 유산 물려받고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근데 어쩌냐? 나 살아났으니 내 재산 다시 돌려줘. 아니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병원에서 본 시신은 그 사고는 대체...
제가 따져 물으니 장난스레 웃던 시어머니가 입가에 미소를 싹 지우고 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방으로 보내더니 목소리를 낮춰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하셨죠. 정화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사실은 상철이 그 자식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그 사람이 요즘 너무 집에 안 들어오고 저한테도 무심해서 의심했었는데요. 뒤를 밟은 적도 있는데 다 제 오해였고. 아니야, 맞아. 내가 흥신소에서 사람까지 붙여서 싹 다 조사했다. 못 믿겠으면 이걸 봐. 시어머니가 제게 건네준 건 두툼한 서류 봉투였어요. 흥신소에서 갖다 준 것 같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미래하는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웬 여자와 모텔도 들어가고 카페에서 진한 스킨십도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자의 모습이 왠지 낯이 익다 했더니만 세상에, 그때 제가 모텔에서 본 그 회사 여직원이 맞더군요. 그날 그 둘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예요. 근데 제게 현장 발각 당하자 회사 일 때문이라서 둘이 급조해 입을 맞췄던 거였죠. 그걸 깨닫고 나니 분노로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 저를 보던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걸 알고 몇 번이나 헤어지라고 했었지. 걔가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짐승 같은 새끼. 하다 내가 그년이랑 안 헤어지면 유산 못 주겠다고도 했다. 내 유산 전부 너랑 윤성이 줄 거라고. 넌 국물도 없다고. 그랬더니 그제야 그놈이 알겠다고 그 상간녀랑 헤어지겠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다 거짓말이었지. 오히려 그년이랑 뒤에서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더구나. 무시무시한 계획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상간녀랑 짜고 날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더라. 내가 그걸 미리 눈치챘어. 흥신소통에 계속 그놈 뒤를 밟고 있었거든. 말도 안 돼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어머님을... 그 사람이 얼마나 효잔데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너한텐 말 못했는데 사실 상철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친아들 아니다.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죽은 영감이 밖에서 씨바지에서 데려온 애야. 네?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상철이 그놈도 알지? 12살 때까진 그래도 제 친엄마랑 살았으니까. 남편이 워낙 평소 시어머니한테 깍듯했기에 짐작도 못한 일이었어요. 충격을 갈무리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재차 입을 열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끝장을 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 년놈들 수작질에 당하는 척 해줬다. 트럭 운전자를 매수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해 날 죽이려 하기에 내가 역으로 그 트럭 운전수를 매수했지. 알고 보니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자마자 핑계를 대 병원이 아닌 교외로 향했고요.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본인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 트럭 운전수가 시어머니가 탄 차를 치고 불을 지르는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트럭 운전수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왔고요. 대신 신원 미상의 다른 사체를 구해 불태웠죠.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굳이 왜 그런 짓을 하신 거예요? 왜 죽은 척을 하면서까지... 그년놈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랬으니까. 이제 그들은 살인자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제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너한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그치만 내 계획을 무사히 성공시키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었어. 너한테 이 모든 걸 어찌 말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고. 그럼 어머님 지금까지 어디 계셨던 거예요? 지방 요양병원에서 몰래 몸을 의탁하고 있었다. 그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려고. 정말로 내 장례가 끝나자마자 유산 다 정리해서 튀었더구나. 네? 튀었다뇨? 순진하긴. 지금 그놈이 누구랑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것 같니? 나 죽자마자 바로 내 명의 계좌며 부동산 등기며 다 뒤지고 다녔더구나. 맞아요. 잠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다던 남편은 지금 이 순간 상간녀와 함께 있는 거였어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자 시어머니가 절 다독이더군요. 그동안 대놓고 표현은 못했지만
정말 고마웠다, 청아야. 솔직히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한 게 나한텐 너무 큰 충격이었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라도 내가 영감 죽고 그동안 친자식처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근데 상철이가 배신하고도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건 다 네 덕이었어.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날 성심성의껏 간병해주는 걸 보면서 너랑 윤성이가 진정한 내 식구라는 걸 느꼈다. 내 유산은 너랑 윤성이에게 줄 거야. 상철이 그놈한텐 한 푼도 못 주지. 암!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대동해 경찰서로 향하셨어요. 본인이 저지른 불법적인 짓, 사람을 영매수한 거나 신원불명의 사체를 이용한 일은 요령 좋게 둘러대고요. 대신 남편과 상간녀가 본인의 유산을 노려 사고로 위장해 주기로 했고, 본인은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운 좋게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에 대한 증거도 다 준비돼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도피 중이던 남편과 내연녀는 외딴 펜션에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뉴스엔 나오지 않았지만 전 그날 현장을 지켜봤어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끌려오는 두 사람의 얼굴엔 공포와 경악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특히 남편은 살아 돌아온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털썩 주저앉아 울부짖더군요. 엄마? 말도 안 돼. 죽은 거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씩 올리셨어요. 귀신이라도 본 표정이구나. 네 애미가 살아 돌아왔으면 기뻐해도 모자랄 마당에 표정이 그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분명히... 그래, 분명히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날 불태워 죽였지, 그치? 무슨 말 하는 거야, 엄마? 그건 사고였다고. 사고는 개뿔이. 이미 모든 증거를 다 경찰에 넘겼다. 경찰들이 너랑 네 옆에 그년 손에 수갑 채운 거 보면 모르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과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죠. 너희 두 년놈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흥신소통에서 다 확인하고 있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럽게 붙어먹었는지도, 내 명의 재산 하나하나 엿보고 기웃대던 것도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가질 줄 알았겠지? 실제로 잠깐이나마 내 재산이 너희들 손에 잠깐 들어가 있고. 근데 말이다. 시어머니는 의도적으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다가가 남편의 턱을 손끝으로 들어올리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어쩌냐? 이제 너도 너랑 붙어먹은 천년도 다 끝장이야. 남편은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했고요. 옆에 있던 상간녀 역시 꼴사납게 오줌을 지리더군요. 이후 두 년놈은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그대로 경찰서로 끌려갔고요. 구속된 채로 조사를 받았죠. 궁지에 몰린 남편은 그제야 제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이거 다 오해야.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당신이 제발 우리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그래도 당신 말이라면 들을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평생 당신이랑 어머님 뒤치다꺼리로 고생한 날 두고 다른 여자랑 놀아난 당신을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여보, 놀아나다니. 그 여잔 그냥 직장 동료일 뿐이야. 말했잖아. 이미 어머님이 흥신소통에서 뒷조사한 자료 다 봤어. 당신은 직장 동료랑 그렇게 붙어먹어? 그때 그 모텔도 그래, 뭐 출장 때문에 간 건 맞았겠지. 그 김에 서로 붙어먹기도 한 거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잡아떼고 날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 그때 그 일은 내가 잘못했어, 여보. 순간적으로 너무 겁이 나서 그만. 당신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랬던 거야.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천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가가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죠. 진짜 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년이랑 헤어졌어야지. 어쨌든 난 네 사정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년이랑 같이 손 붙잡고 사이좋게 감옥 들어가서 죗값 달게 받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가 키워준 애미를 사고로 위장해 불태워 죽이려고 해? 여보, 그건 다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미애 걔가 날 꼬드긴 거야. 난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엄마가 유산 나 안 물려주겠다고 전부 당신이랑 윤성이 줄 것처럼 말하니까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만. 그래도 그래선 안 됐던 건데 옆에서 미애가 계속 부채질해서 넘어간 것뿐이야.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엄마한테 나 말 좀 잘해줘. 나 감옥 가기 싫어. 일 없어. 넌 내가 나서서 지켜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네가 날 무시하고 괴롭히고 모멸감을 줬던 그 순간순간마다 난 널 포기했어. 이제 와서 살려달라니? 그럴 자격 없어. 네가 버린 가족이 널 구해주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 아니니? 내가 네 놈 보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일 거야. 전 그대로 남편을 떨치고 일어나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절 붙잡더군요. 여보 제발. 그래도 나 윤성이 하나뿐인 아빠잖아. 아빠? 그 더러운 입에서 내 아들 이름 함부로 올리지 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양육권도 친권도 당연히 내가 다 가져올 거고. 뭐? 이혼? 당신 나랑 정말 갈라설 거야? 당연하지. 난 우리 아들한테 살인자 아빠를, 그것도 지 엄마를 죽이려고 한 인면수심의 범죄자를 아빠로 곁에 두게 할 생각 없거든. 남편의 눈이 절망으로 가득 차며 축 늘어졌고 전 그런 남편을 둔 채 뒤돌아 나왔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이별이었죠. 이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과 상간녀는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사전에 시어머니의 재산을 탐하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꾸민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 생각보다 더 형량이 무겁게 나왔죠.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감옥에서 썩고 있으니까요. 뭐 솔직히 사적으론 더 심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치솟을 때도 있지만 그래서는 그 년놈들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람답게 살렵니다. 나중에 그들이 형량을 다 마치고 출소해도 두렵지 않아요. 이미 저희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다 마련해 뒀거든요. 따로 사설 경호원도 둘 생각이고요.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 머무셨어요. 아무래도 교통사고 위장과 도피 등으로 소송에 연루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 후 조용히 계셨던 거죠. 그리고 몇 달 뒤 저를 다시 조용히 불러 그러시더군요. 정화야, 난 이제 이 세상에 큰 미련 없어. 남은 생은 조용히 살다 갈 거다. 근데 내 돈 그놈한텐 절대 안 줄 거야. 눈곱만큼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어차피 어머님 재산이니까 어머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나 윤성이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 끝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명의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셨어요. 윤성이 또래 중에 아직도 밥 굶는 애들 많다며? 그런 애들 도와야지. 또 너 훌륭하게 키워준 보육원 같은 곳도 좀 도와주고. 나 같은 노인네가 재산 싸들고 있으면 뭐하냐? 죽어서 저승 노잣돈으로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퉁명스레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저에겐 따로 등기 우편으로 작은 통장을 남겨주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고 그 안엔 꽤나 큰 돈이 담겨 있었죠. 처음엔 못 받는다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너도 너 주는 거 아니고 윤성이 주는 거다 생각하고. 그치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아요, 어머님. 많긴 뭐가 많아.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나 죽거든 식당이라도 차려. 너 요리 실력은 개판이지만 성실한 건 알아. 너 같은 애는 손발 열심히 놀리면 분명 먹고 살 수 있어. 어머님도 참... 말은 퉁명스러워도 저를 위해주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겠기에 눈물이 나오더군요.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지금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제법 나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아들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시어머니 역시 아직 정정하시죠.
살면서 많은 걸 잃었지만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글로 지난 날을 정리하고 나니 새삼 아들과 시어머니를 더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